소방맞은 며느리가 머슴과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하지만 그녀가 도망친 진짜 이유는 다락방의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가짜 주인, 윤씨 부인의 서늘한 계획, 그리고 천한 머슴인 줄만 알았던 사내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반달. 진실을 묻으려는 자들을 피해 둘은 목숨을 건 산행을 시작합니다. 짐승이라 불리던 그 괴력은 사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이었죠. 쫓겨나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고 머슴이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구원이 되었던 두 사람. 이제 각자의 길 위에서 안녕을 고합니다. 저희는 신생 채널 민들레 야담입니다.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지요. 김진사 댁.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반듯한 양반 가문. 대문은 늘 정갈하고 종들은 예를 갖추며 이웃에선 저 댁만 한 가풍이 없다 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안채 뒤쪽 담장 아래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었습니다. 보통 사내가 아니었지요. 담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담 모서리를 잡더니 한 번에 몸을 끌어올렸으니까요. 그 위로 가느다란 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림자가 그 손을 잡아당겼지요. 이튿날 아침, 며느리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을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지요. 소방 맞을 년이 머슴과 눈이 맞아 도망쳤다더라. 에이, 그러니까 소박을 맞지. 근데 이상한 건 말이야. 김진사 댁에서 사람을 풀어 찾고 있다잖아. 소방 맞은 며느리와 쫓겨날 머슴을. 왜 사람까지 풀어 찾는 것일까요? 그날 밤 그 둘이 담을 넘은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석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석 달 전, 여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희가 김진사 댁에 시집 온 지 꼭 1년이 되던 때였지요. 연희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고 어머니는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살림을 이었지요. 그런 집안의 딸이 김진사 댁에 시집을 간 것은 좋게 말하면 인연이요. 솔직히 말하면 혼수가 필요 없는 가난한 집딸이라 골라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열심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안채를 쓸고 시아버지 수발에 정성을 다하고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 김진사 댁의 안주인. 종들은 마님이라 불렀고 고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안사람이라 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하고 웃을 때면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종들에게도 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며느리 연희에게만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대놓고 구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을 하나 덜 놓는다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말끝을 흐리는 것, 그런 식이었지요. 종들도 모를 정도의 차가움. 그러나 매일 그것을 받는 연희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잘못한 것도 없고 예를 빠뜨린 적도 없으니까요. 연희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원래 시집살이란 이런 것이겠거니 하고요. 서방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사람이었지요. 다정하지도 냉정하지도 않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저 어머니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방님에게 기대를 접었지요. 기대를 접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하나 이상한 곳이 있었습니다. 안채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다락방. 평소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방이었지요. 이상한 것은 그 방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윤씨 부인이 직접 열쇠를 품에 지니고 다녔지요. 연희가 시집 와서 처음 그 방을 보았을 때 무심코 물었습니다. 저 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윤씨 부인이 돌아보았지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살림이 들어있다. 신경 쓸 것 없다.
그 뒤로 연희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슬쩍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지요. 거긴 모르는 게 약이여, 아씨. 모르는 게 약이라. 그 말이 오히려 궁금증을 키웠지만 연희는 참았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안주인의 방을 기웃거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바깥채에는 머슴이 여럿 있었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 힘이 장사였지요. 소 2마리를 한 손으로 끌었고 다 큰 남정네 셋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는 팔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팰 때면 한 번에 통나무가 쩍 갈라졌지요. 그런데 말이 느렸습니다. 남들이 10마디 할 때 하나를 겨우 했고 그 하나도 어눌했지요. 눈치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야, 돌쇠야, 저기 가서 이것 좀 해라 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갔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안 시키면 멍하니 앉아있고 그래서 하인들 사이에서 놀림감이었습니다. 돌쇠 저 녀석 힘만 세지 머리는 텅 비었어. 소가 사람 가죽 쓴 거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건지 알면서 참는 건지 연희는 가끔 그게 궁금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돌쇠를 보았지요. 우물 옆 돌 위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이었지요.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눈에는 분명 그리움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멈칫했지요. 그때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돌쇠가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씨, 소인이 물 길어드리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처음 말을 섞은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연희는 그날 하나를 보았습니다. 돌쇠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두레박을 올릴 때 왼쪽 손목에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지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점이라 하기엔 선명하고 흉터라 하기엔 깨끗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요. 연희는 그것을 스쳐보았을 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때는요.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돌쇠를 유독 멀리했지요. 다른 머슴들은 때로 안채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장독대 항아리를 옮기거나. 그런데 돌쇠만은 안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돌쇠는 바깥일만 하면 된다. 안채에 들일 이유가 없다. 종들은 그러려니 했지요. 어차피 돌쇠는 거칠고 어눌하니 안채에 두기에 품이 없다고 여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한번 윤씨 부인의 눈을 보았지요. 돌쇠가 실수로 안채 마당까지 들어왔을 때 윤씨 부인의 눈에 스친 것은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금세 사라졌고 윤씨 부인은 평소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돌쇠, 내일은 바깥채에 있다. 들어오지 마라.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연희는 그 장면을 보며 작은 가시 같은 의문을 품었지요. 왜 저리 멀리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때의 연희에게는 그저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미련이 하고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이 의문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아직 몰랐지요. 그 일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친정 제사로 며칠간 자리를 비웠지요. 윤씨 부인의 친정은 아전 집안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아전의 딸이 안주인으로 앉아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진사 댁에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윤씨 부인이 떠난 뒤 연희는 평소처럼 안채를 돌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쓸고 방마다 환기를 시키고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러다 안채 깊숙한 곳까지 왔을 때 다락방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요. 정확히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서둘러 떠나면서 잠그는 것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자물쇠가 헐거워진 것인지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안채 다락을 돌보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일까요? 먼지가 쌓였으면 닦아야 하고 벌레가 들었으면 잡아야 하니. 연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문을 밀었습니다. 다락방은 어두웠지요. 등잔 하나 없이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만이 전부였습니다. 오래된 살림이 들어있다고 했으니 낡은 이불보나 쓰지 않는 그릇들이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방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궤짝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나무 궤짝. 자물쇠는 없었으나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연희는 궤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궤짝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서지혼 쇼지였지요. 혼인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문서. 김진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이름이 한 씨였지요. 윤 씨가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금의 윤 씨 부인이 시집 오기 훨씬 전이었지요. 김진사에게는 윤 씨 부인 이전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돌 말린 족자 하나였습니다. 펼치자 여인의 초상이었지요.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깊고 입술이 다소곳하고 어딘가 슬픈 기운이 서린 얼굴. 초상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배 한 씨 부인. 원배. 본처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경오년생 아들. 왼쪽 손목에 반달점.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왼쪽 손목. 반달점. 우물가에서 보았던 돌쇠의 손목이 떠올랐지요. 세 번째는 낡은 서신 묶음이었습니다. 5통쯤 되는 편지. 한 씨 부인이 외간 남자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었지요. 살갑고 은밀한 문장들. 이 편지들이 사실이라면 한 씨 부인은 간통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연희는 글씨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 필적.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평소에 쓰는 글씨와 닮아 있었지요. 닮아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오래된 먹이라 선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기면 빠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연희는 궤짝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놓고 다락방을 나왔지요. 문을 닫고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지요. 이 집에는 본처가 따로 있었다. 그 본처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의 왼쪽 손목에는 반달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본처는 간통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돌쇠가. 연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나오는 연희의 뒷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제사에 쓸 물건을 가지러 먼저 돌아온 것이었지요. 몸종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이미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는 긴장이 서려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이 돌아온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겉으로는요. 그러나 연희는 알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밥상을 올려도 고개를 돌렸고 문안을 들여도 대꾸가 없었지요. 전에도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얼음 같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 연희는 안채 뒤쪽을 지나다가 윤 씨 부인과 서방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저 며느리 행실이 수상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내가 없는 사이에 안채를 어슬렁거렸다 하더구나. 며느리라 해도 들여서는 안 될 곳이 있는 법이다. 연희가 그랬을 리가. 내가 아내를 감싸는 것은 좋다만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서방님은 입을 다물었지요. 어머니에게 더 말할 수 없었고 아내에게 확인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그 대화를 등 뒤에서 들으며 깨달았지요. 몸종이 말했구나.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마님이 저리 노하시는 것은 내가 다락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락에서 무엇을 보았을지 두려워하시기 때문이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만이 저렇게 두려워하는 법이었지요. 며칠 뒤 윤 씨 부인이 김진사에게 소박을 주장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가문의 대를 생각하셔야지요. 김진사는 반대했지요. 그 정도로 소박을 놓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소. 이른 게 아니라 늦은 겁니다. 저 며느리 행실도 수상하고. 김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1년 만에 소박을 놓는 것은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지나친 일이었지요. 그러자 윤 씨 부인이 김진사를 단독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방. 윤 씨 부인이 나직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그때 일을 잊으셨습니까?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기신 것이 있었지요. 서방님 과거 시험에 대한 기록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는 젊은 시절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던 사람이었지요.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 고을 아전의 딸 윤 씨가 접근했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는 과거 시험지를 관리하는 아전이었지요. 시험지를 사전에 빼돌려 김진사에게 건넸고 김진사는 급제했습니다. 그 대가는 처음에는 돈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가 죽고 윤 씨가 직접 그 약점을 쥐게 되면서 대가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오랫동안 그 올가미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윤 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서방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며느리 하나 내보내는 것으로 집이 편해진다면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김진사는 입을 다물었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박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박 집행은 사흘 뒤. 연희의 친정에 기별이 갔지요. 연희는 서방님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서방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어머니 뜻을 내가 어찌 거스르겠소. 잘못이 없는데 쫓겨나는 것이 서방님은 괜찮으십니까? 서방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연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지요. 쫓겨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감추고 있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서지, 한씨 부인의 초상, 반달점이 있는 아들, 간통을 증명하는 편지, 그러나 윤씨 부인의 글씨와 닮은 필적, 그리고 본처의 흔적이라고는 괴짝 하나 외에 이 집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그림이 맞추어져 갔지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윤씨 부인이 아니었다. 본처 한씨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다. 한씨 부인은 간통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며 그 아들은 이 집 어딘가에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 연희는 우물가에서 보았던 돌쇠의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반달 모양의 점. 설마, 그 설마가 연희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있다. 쫓겨나기 전까지 사흘. 소박까지 사흘. 보통 사람이라면 짐을 싸겠지요. 시집에서 가져온 옷가지며 빚이며 보따리 하나에 넣고 울 사람은 울고 참을 사람은 참고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 소박이라는 것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짐을 싸지 않았지요. 첫째 날 아침 연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안채를 쓸었습니다. 밥을 짓고 시아버지께 문안을 드렸지요. 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씨가 소박 맞는다는 거 모르시나? 알겠지.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왜 저리 태연해? 연희는 태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복만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지요. 나이가 50이 넘었고 김진사 댁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몸이 성치 않아 뒷마당 헛간에서 빗자루나 만들며 지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부엌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가져다 복만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아씨가 웬일이시오. 할아버지, 날도 더운데 목이나 죽이시라고. 복만이는 좋아하며 막걸리를 받아 마셨지요. 연희는 옆에 앉아 빗자루 만드는 것을 거들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 댁에서 30년이나 계셨다면 별일을 다 보셨겠지요. 그야 뭐. 온가지 일을 다 봤지요. 혹시 진사 어른께서 처음 장가 드셨을 때도 계셨습니까? 복만이의 손이 멈추었지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오, 아씨. 그냥 궁금해서요. 마님께서 시집 오셨을 때 어떠셨는지. 복만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고 먼 곳을 보았지요. 진사 어른 처음 장가 드셨을 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마님은 참 고우셨는디. 그 마님, 지금의 윤씨 부인이 아닌 다른 마님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우셨다뇨? 마님이 원래 고우셨습니까? 복만이가 연희를 보았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서렸지요. 아씨, 소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약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캐물으면 복만이가 입을 닫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복만이가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님이 안 계시더라고. 아이도 있었는디. 아이요? 복만이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요. 소인이 헛소리를 했소. 늙으니께 말이 헛나와. 복만이는 서둘러 막걸리를 비우고 자리를 피했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연희는 들었지요. 아이도 있었다. 본처 한씨 부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 혼서지에 적혀있던 경오년생 아들 왼쪽 손목의 반달점. 복만이의 말이 그것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 집 어딘가에 있다면. 연희는 고개를 들어 바깥에 쪽을 바라보았지요.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둘째 날, 연희는 다락에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괴짝에서 본 것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특히 위조 서신 필적이 윤씨 부인의 글씨와 닮았다는 것은 느낌일 뿐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씨 부인이 이미 경계를 높인 뒤였지요. 다락방 자물쇠를 새 것을 바꾸었고 몸종에게 안채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연희가 안채 깊숙이 들어가면 몸종이 어디선가 나타나 뒤를 따랐지요. 다락은 당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실마리가 뜻밖의 곳에서 열렸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사랑채 가까이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서방님의 옷에 떨어진 단추를 달아야 했습니다. 소박이 결정되었어도 아직 이 집의 며느리이니 할 일은 해야 했지요. 그때 사랑채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였지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지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한씨 미안하이. 연희의 손이 멈추었지요. 내가 그때 눈을 감지만 않았어도 김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편지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이미 내쫓은 뒤였고 되돌리면 내가 무너지는데. 주전자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아이는 잘 있겠지. 연희는 바느질감을 안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나 두근거림 속에 차갑고 또렷한 확신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도 알고 있었다.
편지가 위조라는 것을, 한씨 부인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라고 했지요. 한씨 부인의 아이. 김진사가 술에 취해 떠올리는 아이. 그 아이가 이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김진사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안다. 틀림없이 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방님이 어머니 눈치를 보듯 김진사 어른도 윤씨 부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그 여인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들이었지요. 소박 이틀 전, 연희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안채의 불이 꺼지고 종들이 잠자리에 든 뒤, 달이 구름에 가려진 틈을 타서 연희는 바깥채로 나갔지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며느리가 머슴이 자는 바깥채를 찾아간다. 들키면 그것만으로 머슴과 밀통했다는 누명이 씌워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연희에게는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틀. 모레면 쫓겨나는 몸이었지요. 바깥의 한쪽 구석 돌쇠가 자는 곳은 다른 하인들과 떨어진 외진 자리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돌쇠를 멀리한 덕에 돌쇠의 잠자리마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지요. 덕분에 다른 하인들 눈에 띄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대답이 없었지요. 돌쇠야.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몸을 일으켰지요.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구요? 나다. 아씨. 돌쇠가 화들짝 놀라는 기척이었지요. 아씨. 이 밤에 여긴 웬일이시오? 조용히 해라. 들키면 안 된다. 돌쇠가 숨을 죽였습니다. 연희가 가까이 앉았지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사로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것이 오히려 말하기 쉬운 어둠이었습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이 댁에 언제부터 있었느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모릅니다. 정신 들어보니 여기 있었습니다. 부모는? 돌쇠가 한참 말이 없었지요. 없습니다. 없다는 게 줄은 거냐? 모르는 거냐? 모르는 겁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으니께.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질문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연희 자신도 더 이상 가만히 쫓겨나는 며느리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연희는 이미 결심한 뒤였지요. 돌쇠야. 예. 내 어미 얼굴을 아느냐? 돌쇠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한참 뒤에 대답이 왔지요.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께. 왼쪽 손목 그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느냐? 돌쇠가 무의식으로 왼쪽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지만 연희는 느꼈지요. 돌쇠가 움찔했다는 것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말해준 건지는 기억 안 나지만 연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지요. 돌쇠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 이 집에는 지금 마님 이전에 다른 마님이 계셨다. 돌쇠가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 마님의 성은 한씨였고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의 왼쪽 손목에는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이 집의 머슴이 아닐 수도 있다. 돌쇠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이 집에 맏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바깥에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지요.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지요. 평소에 느리고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인이요. 그렇다. 소인이 이 집에 말을 잇지 못했지요.
연희는 어둠 속에서 돌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커다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소 2마리를 끄는 팔이 장작을 한 번에 쪼개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요. 소인 어머니는요? 연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쫓겨난 뒤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돌쇠의 주먹이 땅을 짚었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들었지요. 주먹이 흙을 움켜쥐는 소리. 울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울지 않았지요. 대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채 쪽을 바라보았지요.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사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집을 다른 눈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장작을 패던 마당, 밥을 얻어먹던 부엌 뒷문, 가까이 가지 못하게 쫓겨나던 안채. 그것이 전부 원래 자기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돌쇠의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말했지요. 아씨, 그게 사실입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증거가 있다. 이 집 다락에. 증거요? 내 어머니의 혼서지와 초상과 그리고 내 어머니를 쫓아낸 데 쓰인 거짓 편지. 돌쇠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이 아니었지요. 거짓이라고요? 내 어머니가 간통을 했다는 편지가 있다. 그런데 그 필적이 지금 마님의 글씨와 닮았어. 돌쇠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는 숨이 거칠었지요. 소인 어머니가 누명을 쓴 겁니까?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있다.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안채를 향해 한 발을 내디뎠지요. 돌쇠. 연희가 낮게 불렀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앉아라. 돌쇠가 멈추었습니다. 지금 내가 안채로 뛰어들면 내일 내 시체가 뒷산에 묻힌다. 머슴이 안주인에게 손을 대면 그날로 목숨이 끝이야. 돌쇠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지요. 그러나 발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먹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어찌합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증거를 가지고 이 고을을 벗어나야 한다. 벗어난다고요? 이 고을 사또는 김진사 어른과 가까워. 여기서는 소용이 없다. 가명으로 가야 해. 가명. 이 고을이 아닌 그 위. 감사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뜻이었지요. 돌쇠가 멍하니 연희를 보았습니다. 아씨가 소인을 위해 그러신 겁니까? 연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 곳을 보았지요. 나는 내일 모레면 이 집에서 쫓겨난다. 소방 맞은 여자라는 이름을 달고 친정으로 돌아가겠지. 그 뒤로는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그런데 그 소박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라면 나는 그냥 쫓겨날 수 없어.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지만 무겁게. 소인은 그를 모릅니다. 안다. 관가에 가서 뭐라 말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 내가 다락에서 본 것을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러면 소인은 뭘 하면 됩니까? 연희가 돌쇠를 보았지요. 나를 데려다 주면 된다. 가명까지. 가명이면 여기서 이틀 거리 아닙니까? 그렇다. 산길로 가면 이틀. 마님이 아니 그 윤씨란 사람이 사람을 풀어 쫓으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돌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소인이 업어서라도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고마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되었습니다. 며느리와 머슴이 아니라 증인과 증거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연희는 바깥채에서 돌아오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락방 문서를 가져와야 한다. 혼서지, 한씨 부인의 초상, 그리고 위조 서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가명에서 말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요. 둘째, 돌쇠와 함께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야 하며 빠져나간 뒤에는 가명까지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셋째, 가명에 도착해서 연희가 직접 감사에게 호소해야 한다. 소방맞은 며느리와 글도 모르는 머슴. 관가가 쉽게 들어줄 상대가 아니지요.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혼서지는 거짓이 불가능한 문서이고 필적해조는 관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첫째였습니다. 다락방 열쇠. 윤씨 부인이 자물쇠를 바꾼 뒤 열쇠를 늘 품에 지니고 있었지요. 낮에는 저고리 안주머니에, 밤에는 베개 아래에. 그런데 연희는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며 윤씨 부인의 하루를 빠짐없이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지요. 사흘에 한 번 저녁 무렵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채에 들어갈 때 옷을 벗으며 열쇠가 든 주머니도 벗어놓았지요. 목욕은 대략 반 시즌한 시간. 그 사이에 몸종은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연희는 계산했지요. 윤씨 부인이 목욕채에 들어간 뒤 몸종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안채 다락까지 가서 문서를 꺼내고 돌아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반 시즌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소박 전날 윤씨 부인이 목욕을 하는 날이었지요. 사흘에 한 번. 연희는 그 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이 마지막 기회다. 연희는 돌쇠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 빨래를 넣는 척하며 바깥에 울타리에 걸어둔 수건 사이에 짧은 쪽지를 끼워 넣었지요. 내일 밤. 비가 오든 안 오든 뒷담 아래에서 기다려라. 돌쇠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알고 있었지요. 돌쇠 옆에서 일하는 젊은 하인 춘복이가 돌쇠에게 가끔 글자를 읽어주곤 한다는 것을. 문제는 춘복이가 내용을 보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연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저녁 뒷마당 장독대 항아리 옮겨야 하니 해지면 와서 기다리거라. 안채에서. 안채의 심부름으로 위장한 것이지요. 춘복이가 읽어주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돌쇠는 알았지요. 뒷마당이 아니라 뒷담이라는 것을. 항아리가 아니라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어눌하고 느린 사내였지만 모든 것이 느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아듣는 사내였지요. 그날 낮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지요. 연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내일이 소박 집행일이니 딸을 데리러 온 것이었지요.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헌치마에 때가 탄 저고리, 머리는 대충 빗어 올렸고 집시는 한쪽이 달아 있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호러미. 남편 잃고 바느질 품을 팔아 하루하루 이어온 여인이었습니다. 연희를 보자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지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시댁 종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연희가 어머니를 객사로 모셨습니다. 두 사람만 남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잘 있었느냐? 예, 어머니. 밥은 먹었고? 예.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지요. 왜 쫓겨나는 거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더 좋은 데로 보내줄 걸. 그런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지요. 내일 아침에 가자. 집에 내 방 치워놨다. 연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이라 해봐야 허름한 초가에 방 2칸. 그 한 칸을 비워놓고 왔다는 말이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야 했지요. 지금 울면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나갈게요. 그래.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짐 싸거라. 어머니는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방문을 닫아드리고 돌아서면서 입술을 깨물었지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밤에 떠날 것이니까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딸은 없을 것입니다. 소방 맞은 것도 모자라 머슴과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 것이고 어머니는 그 수치를 고스란히 안게 되겠지요.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그러나 지금 어머니 손을 잡고 돌아가면 이 집의 비밀은 영영 묻힙니다. 돌쇠는 평생 머슴으로 살고 한씨 부인의 억울함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요. 그리고 연희 자신도 소방맞은 연희라는 이름을 평생 달고 살게 됩니다.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안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었으니까요. 저녁이 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안채의 등잔불이 켜지고 부엌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김진사 댁의 저녁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목욕채로 향했지요. 사흘에 한 번의 습관. 몸종이 수건과 옷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연희는 안채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눈은 바늘 끝을 보고 있었으나 귀는 목욕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욕채 문이 닫혔지요. 몸종이 문 밖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평소 안채를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지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며느리의 걸음. 목욕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씨 부인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바구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저고리 안주머니.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 열쇠였지요.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다락방까지 안채를 가로질러 27걸음. 연희는 세어본 적이 있었지요. 27걸음을 걸었습니다. 다락방 앞. 새 자물쇠. 열쇠를 넣고 돌렸지요. 찰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지요. 그러나 괴짝의 위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혼서지. 한씨 부인의 초상. 위조 서신 묶음. 3가지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괴짝 뚜껑을 닫았습니다. 다락을 나왔지요.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쥐었습니다. 다시 27걸음. 목욕채 뒤편. 열쇠를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목욕채 안에서는 아직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몸종은 문 앞에서 졸고 있었지요. 연희는 다시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바느질감을 집어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바늘은 정확하게 천을 뚫었지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보슬비가 처마 끝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점점 굵어졌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가 새졌습니다. 연희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싸지 않았지요.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옷가지도 빗도 놀이개도 전부 시댁 것이었으니까요. 품에 안은 문서 3장. 그것이 연희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안채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지요. 종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방에서도 등잔불이 사라졌지요. 연희는 기다렸습니다. 1시진, 2시진. 새벽이 가까워지자 김진사 댁은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온 집을 감싸고 있었지요. 연희는 일어섰습니다. 신을 신지 않았지요.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신으면 마루에서 소리가 나니까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요. 차가웠습니다. 안채를 빠져나가 뒤쪽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 한 발 한 발. 맨발에 진흙이 묻었지요. 뒷담 아래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그림자. 돌쇠였지요. 비를 맞으며
아무 소리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지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가까이 가자 돌쇠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아씨, 오셨습니까? 기다렸느냐? 해 질 때부터요. 연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해질 때면 4시즌 넘게 비를 맞고 서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문서는 가지고 있다. 갈 수 있겠느냐? 돌쇠가 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았지요. 보통 사내라면 발판 없이는 넘을 수 없는 높이. 돌쇠가 두 손으로 담 모서리를 잡더니 한 번에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담 위에 걸터 앉아 아래로 손을 뻗었지요. 아씨, 손 주시오. 연희가 손을 올렸습니다. 돌쇠가 그 손을 잡아 끌어올렸지요. 가느다란 손을 잡은 것은 소 2마리를 끌던 손이었습니다. 그 힘이 전해졌지요. 연희의 몸이 가볍게 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담 바깥으로 내려섰지요. 김진사 댁의 담 안은 이제 등 뒤였습니다. 돌쇠가 물었지요. 아씨, 정녕 가시겠습니까?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안 가면 이 집 비밀은 영영 묻히고 너는 평생 머슴이다. 소인 때문에 아씨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차피 내일이면 쫓겨나는 몸이다. 쫓겨날 바에야 내 발로 나가겠다. 돌쇠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으로 두 그림자가 사라졌지요. 큰 그림자와 가느다란 그림자. 어둠이 그 둘을 삼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요. 김진사 대간채. 윤씨 부인이 아침 문안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오지 않았지요. 연희는 어디 있느냐? 몸종이 며느리 방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아씨 방에 안 계십니다. 이불도 차갑고 짐도 그대로입니다. 윤씨 부인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밤사이에 나갔단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씨 부인은 처음에 안도했습니다. 소박도 줄 필요 없이 알아서 도망간 것이라 여겼지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채에서 하인이 달려왔지요. 마님, 돌쇠 녀석도 없습니다. 윤씨 부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안이 들어섰지요. 뭐라고? 돌쇠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아무것도 없고요. 윤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채로 들어가 다락방 앞에 섰지요. 자물쇠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도 품에 있었지요. 그런데 손이 떨리면서 자물쇠를 열고 궤짝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혼서지, 초상, 위조 서신,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년이. 윤씨 부인은 궤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것이 들어섰지요. 몸종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불러라.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을 말씀이십니까? 마을 아래 주막에 가면 장쇠라는 자가 있다. 그 자에게 돈 열량을 줄 터이니 사람 5을 모아오라고 해라. 포졸이 아니었지요. 관가에 알리면 이유를 대야 합니다. 무엇을 훔쳐갔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하는 순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사사로 이 사람을 풀었습니다. 돈으로 산 건달패. 윤씨 부인이 나직하게 말했지요. 며느리가 머슴과 도망쳤다. 잡아와라. 잡아만 오면 됩니까? 윤씨 부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문서를 가져가고 있을 것이다. 문서만 찾으면 된다. 그 둘은요? 윤씨 부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이 대답이었지요. 건달패는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요.
돌쇠와 연희는 밤새 걸었습니다. 큰 길은 피했지요. 큰 길로 가면 반나절이면 추격이 따라붙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산길을 택했지요. 이 길로 가면 가면까지 이틀입니다. 큰 길보다 하루가 더 걸리는 셈이구나. 대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쫓아오기 어렵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길은 험했지요. 비가 온 뒤라 돌은 미끄러웠고 풀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연희는 양반과 며느리로 1년을 살았고 그 전에도 바느질하며 방 안에서 지낸 여자였지요. 산길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돌쇠가 앞서가며 가시덤불을 치우고 미끄러운 돌을 짚어주었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길을 만들어 주었지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안개가 자욱했지요. 연희가 나무뿌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돌쇠가 돌아보았지요. 아씨, 괜찮으시오? 괜찮다. 가자. 그러나 연희의 발에는 이미 물질이 잡혀 있었지요. 맨발로 나왔으니 신발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연희의 발을 보았지요.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신을 벗어 연희 앞에 놓았습니다. 신으시오. 내가 신어야지. 소희는 맨발이 편합니다. 어릴 때부터 맨발로 다녔으니께. 거짓말이었지요. 맨발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웃었지요. 어눌하고 투박한 웃음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신을 신었지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마움을 주고받는 것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사람 소리. 그것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지요. 쫓아오고 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5은 되는 것 같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윤씨 부인이 풀어놓은 건달패였지요. 큰 길이 아닌 산길을 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지만 상대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산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아씨, 빨리 가셔야 합니다. 연희가 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러나 험한 산길에 지친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발이 뒤엉겼지요. 돌쇠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더니 연희 앞에 등을 보였지요. 어피시오. 어피시오, 아씨.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무거울 텐데. 소 2마리보다야 가볍지요. 연희는 망설였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를 악물고 돌쇠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돌쇠가 달리기 시작했지요. 산길을 달렸습니다. 사람 하나를 업고 비에 젖어 미끄러운 산길을. 보통 사내라면 100걸음도 못 갈 짓이었지요. 그런데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지만 발은 정확히 돌을 밟았지요. 나뭇가지를 피하고 뿌리를 넘고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줄이며 짐승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산을 넘는 사내의 걸음이었습니다. 괴력의 진짜 쓸모가 여기서 드러났지요. 그 힘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들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며 달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연희는 돌쇠의 등에 엎여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가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아니, 이 사내를 머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내의 이름과 부모와 집을 빼앗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실감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산중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나무꾼이나 약초꾼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주모 한 명이 막걸리와 주먹밥을 파는 허름한 곳이었지요. 돌쇠의 등에서 내린 연희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지요.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돌쇠도 숨이 가빴습니다. 아무리 괴력이라 해도
반나절을 사람을 업고 산을 넘으면 지친 법이지요. 주막 안에서 주먹밥 2개와 물을 얻어 먹었습니다. 주모가 2 사람을 힐끔 보았지만 캐묻지는 않았지요. 산중 주막에서는 손님의 사정을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확인했지요. 비에 젖었을까봐 걱정했으나 저고리 안쪽에 품고 있었던 덕에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그 문서를 바라보았지요. 글을 읽지 못하는 눈이었지만 그 종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인 어머니의... 그렇다. 이 혼서지가 내 어머니와 김진사 어른의 혼인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초상이 내 어머니 얼굴이다. 돌쇠가 초상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으로 만지면 더러워질까봐. 연희가 초상을 펼쳐 돌쇠 앞에 놓아주었지요.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운 얼굴이었지요. 눈매가 깊고 입술이 다소곳한. 돌쇠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연희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돌쇠가 말했지요. 이분이 소인 어머니입니까? 그렇다. 예쁘시네요. 그 한마디에 연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가 울까봐 본 것이 아니었지요. 자기가 울 것 같아서 돌린 것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길지 못했지요. 주막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내 셋이 주막 앞에 나타났지요. 건달패였습니다. 뒤쫓아온 5 중 3이 발빠른 자들이 먼저 따라잡은 것이었지요. 야, 저기 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희를 등 뒤로 밀었지요. 아씨, 소인 뒤에 계시오. 사내 3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이봐, 머슴. 순순히 그년이랑 돌아가면 다치지 않는다. 돌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못 들었어. 윤씨 마님께서 데려오라 하셨다. 까불지 말고 따라와. 돌쇠가 한 발 앞으로 나갔지요. 돌아가시오. 사내들이 웃었습니다. 이 바보 머슴이 어디서 큰 소리야. 셋이서 너 하나 못 잡을 줄 알아?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돌쇠가 한 손으로 몽둥이를 잡았습니다. 멈추었지요. 사내가 힘을 주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몽둥이를 비틀었지요. 사내의 손에서 몽둥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손목을 잡고 비명을 질렀지요. 나머지 2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돌쇠가 한 놈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지요. 사내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주막 모퉁이에 내려놓았지요. 던진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놈이 뒤에서 몽둥이를 내려쳤지요. 돌쇠의 등에 맞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돌쇠가 돌아섰습니다. 등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지요.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쇠가 그 사내의 몽둥이를 빼서 2 동강을 냈지요. 맨손으로. 더 하시겠소. 사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셋 다 바닥에 주저앉아 돌쇠를 올려다보았지요. 돌쇠는 그 셋을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연희에게로. 아씨, 가시지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놔두고 가도 되겠느냐? 추격은 5이라 했으니 2이 더 올 겁니다. 저놈들 묶어놓으면 시간은 벌 수 있지요. 돌쇠는 주막에 있던 밧줄로 사내 셋의 손을 묶었습니다. 능숙했지요. 머슴으로 살며 소를 묶고 짐을 묶고 장작을 묶던 솜씨가 여기서 쓰인 것이었습니다. 묶인 사내 하나가 이를 갈며 말했지요. 이 미친놈아, 윤씨 마님한테 다 일러 바칠 줄 알아. 돌쇠가 그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러 바치시오. 근데 그 마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문서만 찾으면 된다. 우리 둘은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것 아니오. 사내의 입이 닫혔지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왜 놔주느냐? 죽이진 않더라도 더 혼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돌쇠가 밧줄 매듭을 확인하며 대답했지요.
저놈들도 돈에 팔려온 겁니다. 소인도 그랬으니께. 연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팔려 살면서도 같은 처지의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내. 연희는 처음으로 돌쇠라는 사람을 보았지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을 나서 다시 산길로 들어섰지요. 나머지 추격대 둘이 도착하기 전에 거리를 벌려야 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서방님이 아내의 빈방을 보았습니다. 이불은 차갑고 짐은 그대로. 종들이 수군거렸지요. 아씨가 밤에 도망가셨다더라. 돌쇠 녀석이랑 같이. 아이고, 그러니까 소박을 맞지. 서방님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연희가 어디 갔습니까? 윤씨 부인은 태연했지요. 소박에 놀라 도망간 것이겠지. 체면 없이. 머슴 돌쇠도 없다던데요. 윤씨 부인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해졌지요. 그러니까 더 꼴사납지 않으냐. 머슴과 눈이 맞아 도망간 것이다. 며느리감을 잘못 들인 것이지. 서방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도 무언가가 걸렸지요. 연희가 머슴과 눈이 맞았다. 1년을 함께 살며 본 연희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고 참을성이 깊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서방님은 괜히 사랑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서재에 혼자 들어갔지요. 아버지의 옛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 교지, 호적 문서, 토지 대장. 그 안에서 서방님은 하나를 발견했지요. 아버지의 과거 급제 교지. 교지에는 급제 당시의 본관과 안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 서방님의 어머니는 율씨인데 교지에는 한씨라 적혀 있었지요. 서방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혼인 시기를 따져보았지요. 아버지가 급제한 해와 어머니가 시집왔다는 해. 교지에 적힌 날짜대로라면 아버지가 급제할 당시에 안 사람은 한씨. 즉,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교지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사랑채에서 김진사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이 교지에 적힌 안 사람 이름이 어머니 성씨와 다릅니다. 김진사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지요.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꺼냈느냐? 대답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지요. 아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그 순간 알았지요. 무언가 있다. 아버지, 한씨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김진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지요. 내 어미에게 물어라. 서방님은 아버지의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니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물으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대답을 듣고 나면 그 뒤의 세상은 지금과 같을까? 서방님은 안채로 향했지만 어머니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로 윤씨 부인이 몸종에게 다급하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장쇠 패거리가 잡으면 문서부터 가져오라 했다. 왜 연락이 없느냐? 가서 확인해라. 서방님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서. 어머니가 문서를 찾고 있다. 연희와 돌쇠가 가져간 문서를. 서방님은 아직 그 문서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방님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지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가명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지요.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진흙투성이에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지요. 여인은 빌려 쉬는 집신이 한쪽만 남아 있었고 산에는 맨발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명문 앞에 포졸이 가로막았지요. 어디서 온 자들이냐? 물러서라.
연희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감사 어른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포졸이 위아래를 훑어보았지요. 양반과 여인 같기도 하고 도망친 종 같기도 한 행색. 호소, 고을 사또에게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고을 사또로는 안 되는 일이라 직접 왔습니다. 감사 어른이 아무나 만나주신 줄 아느냐. 돌아가라. 포졸이 손을 내저었지요.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한 양반가의 혼서지입니다. 이 문서가 증명하는 것은 한고을 진사의 본처가 간통 누명으로 쫓겨났으며 그 자리를 차지한 여인이 지금까지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가 쫓겨난 본처의 아들, 즉 그 집의 적자입니다. 포졸의 눈이 커졌지요. 뭐라고?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 어른께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포졸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진을투성이 행색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너라. 가명한 감사가 앉아 있었지요. 50이 넘은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표정이 없는 얼굴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말해보아라. 연희가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박맞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불쌍한 여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증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 김진사 댁의 며느리 연희라 하옵니다. 김진사의 원배는 한씨 부인이옵니다. 지금 안주인 행세를 하는 윤씨는 본처를 간통 누명으로 모해하여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여인이며 연희가 돌쇠를 가리켰지요. 이 사내가 바로 한씨 부인 소생의 적자요입니다. 감사의 눈썹이 움직였지요. 증거가 있느냐? 연희가 품에서 3가지를 꺼내 감사 앞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혼서지. 이것은 김진사와 한씨 부인의 혼서지이옵니다. 날짜를 보시면 지금의 윤씨가 시집 오기 훨씬 전이옵니다. 그리고 여기 경호년생, 아들, 왼쪽 손목에 반달점이라 적혀 있사옵니다. 연희가 돌쇠에게 고개짓을 했지요. 돌쇠가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감사가 몸을 기울여 보았지요. 왼쪽 손목, 반달 모양의 점. 선명했습니다. 혼서지의 기록과 일치하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아직 표정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씨 부인의 초상. 이것은 원배 한씨 부인의 초상이옵니다. 이 초상이 김진사 댁 다락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본처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었다는 증거이옵니다. 세 번째, 위조 서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옵니다. 연희가 서신 묶음을 펼쳤지요. 이 서신들은 한씨 부인이 외간 남자와 주고받은 간통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옵니다. 한씨 부인은 이 편지들 때문에 간통 누명을 쓰고 쫓겨났사옵니다. 감사가 서신을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위조라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이 서신의 필적을 윤씨의 글씨와 대조해 주시옵소서. 소인이 1년간 시댁에서 살며 윤씨의 글씨를 여러 차례 보았사온데 이 서신의 필적이 윤씨의 것과 동일하옵니다. 감사가 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필적 개조는 관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윤씨의 글씨 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윤씨가 안채 살림을 하며 쓴 장부가 있을 것이옵니다. 곡식 출납부, 종들에게 내린 지시 문서 등 김진사 댁을 조사하시면 반드시 나올 것이옵니다. 감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연희가 말을 이었지요. 김진사 어른의 과거 급제에 부정이 있었사옵니다. 윤씨의 친정 아버지가 아전으로서 시험지를 빼돌려 김진사에게 건넸으며 윤씨는 그 약점을 쥐고 김진사를 종용하여 본처를 내쫓고 자신이 안주인 자리에 앉은 것이옵니다. 김진사 어른도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셨으니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공범이옵니다. 감사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지요. 과거 부정이라 그것은 중한 일이다.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고을 사또가 아닌 감사 어른께 직접 온 것이옵니다. 고을 사또와 김진사는 가까운 사이라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 판단하였사옵니다. 감사가 한참 동안 문서 3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혼서지, 초상, 위조 서신, 그리고 돌쇠를 보았지요. 너, 이름이 뭐냐? 돌쇠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돌쇠라고 합니다. 그게 본명이냐?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 불렸으니께. 부모를 아느냐? 모릅니다. 감사가 돌쇠의 손목을 다시 보았지요. 반달점, 혼서지의 기록. 경오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26이 될 것이옵니다. 감사가 돌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초상 속 한씨 부인의 얼굴과 비교하듯 시선을 오갔습니다. 눈매가 닮았구나.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감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들었으나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원을 보내겠다. 김진사 댁을 조사하고 윤 씨의 필적을 대조하겠다. 그리고 고을의 오래된 종들을 불러 증언을 받겠다. 연희가 이 말을 받아게 되었지요. 감사하옵니다. 다만 감사가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너희 둘은 가명에 머물러라. 증인이니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연희가 대답했지요.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가명의 관원이 김진사 댁에 도착한 것은 그 이튿날이었지요. 관원색과 포졸 5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명의 명이다. 김진사를 불러라. 김진사 댁이 발칵 뒤집혔지요. 종들이 허둥지둥하고 하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며칠째 술만 마셨으니까요. 무슨 일이요? 대개 본처건과 과거 급제건에 대해 가명에서 조사를 명하셨소. 협조하시오. 김진사의 다리가 풀렸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관원들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 부인의 방을 수색했지요. 곡식 출납부, 종들에게 내린 지시 문서, 윤 씨 부인이 쓴 편지 초안, 글씨 본이 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방 안에 앉아 있었지요. 관원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 가명의 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소.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얼굴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있었지요. 무엇을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본처 한씨 부인을 간통 누명으로 모해한 건, 그리고 김진사의 과거 부정에 관련된 건. 윤 씨 부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소. 위조 서신의 필적과 당신의 글씨를 대조할 것이요. 그때서야 윤 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필적 대조. 그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지요. 가명의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먼저 필적 대조가 이루어졌지요. 위조 서신의 글씨와 윤 씨 부인이 안채 살림을 하며 쓴 출납부의 글씨. 관가의 서리가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획의 꺾임, 점의 위치, 글자 사이의 간격.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을의 오래된 종들이 하나둘 불려왔지요. 30년을 일한 복만이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복만이는 관원 앞에서 떨며 입을 열었지요. 한씨 마님은 참 고우시고 어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통을 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그 길로 쫓겨나셨지요. 그때 아이가 있었느냐? 있었지요. 어린 도련님이 2~3살쯤 되셨을 겁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 복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윤씨 마님이 그 아이를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아무것도 모르게 머슴으로 키우셨지요. 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
복만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말하면 소인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윤씨 마님이 무서운 분이셨으니께. 다른 종들의 증언도 비슷했지요. 한씨 부인이 쫓겨나던 날, 어린아이가 울던 소리, 윤씨가 안채를 차지하던 과정, 돌쇠가 어릴 때부터 머슴으로 부려진 것, 증언이 쌓일수록 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김진사가 감사 앞에 끌려왔지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지요. 감사가 물었습니다. 본처 한씨 부인의 간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김진사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지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한씨를 내쫓고 몇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편지의 글씨가 아내의 글씨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요. 알고도 가만히 있었느냐? 김진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윤씨와 아들까지 낳았고 되돌리면 제가 무너지니까. 과거 부정은? 김진사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윤씨의 아비가 시험지를 빼돌려 준 것입니다. 그 약점을 윤씨가 쥐고 있었지요. 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처를 내쫓고 적자를 머슴으로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단 말이냐. 김진사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김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모릅니다. 쫓겨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 박자 뒤에 김진사가 덧붙였습니다. 한씨가 아직 살아있겠습니까? 감사가 대답했지요. 그것은 내가 물을 자격이 있는 말이 아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끌려 나왔지요. 포졸들이 양쪽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윤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명마당을 지나가는데 서방님이 서 있었지요. 서방님은 가명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밤새 달려온 것이지요. 윤씨 부인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멈추었지요. 포졸이 가라고 재촉했으나 윤씨 부인은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지요. 내가 한 것은 전부 너를 위해서였다. 서방님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아들로 살게 하려고, 내가 양반의 자식으로 대접받게 하려고, 내가 그런 것이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명마당에 울렸지요. 서방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맞았지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가 다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부순 것이었다는 걸. 다른 여인의 남편을 빼앗고 다른 여인의 아들에게서 이름과 신분을 빼앗고 그 아이를 평생 머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는 걸. 서방님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지요. 윤씨 부인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윤씨 부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던 얼굴이 한순간 무너졌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앞을 보았지요. 끌려가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서방님은 오래도록 보고 있었지요. 가명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본처를 간통 누명으로 모해한 죄로 귀양형에 처해졌지요. 김진사는 과거 부정과 본처 모해 묵인 죄로 관직이 삭탈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김진사의 원배 한씨 부인 소생의 적자로 인정되었지요. 판결이 끝난 뒤 가명마당에서 서방님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마주보았지요. 한 사람은 양반의 도련님으로 자란 사내, 한 사람은 머슴으로 평생을 산 사내. 그런데 진실은 반대였던 것입니다. 서방님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 아니. 말을 고쳤지요.
형님.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 하셨소?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돌쇠는 한참 동안 서방님을 보았지요.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내는 어제까지 자기를 부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돌쇠야, 저거 좀 해라 하면 예 하고 고개를 숙이던 사이. 그 사이가 하루아침에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입을 열었지요. 소인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서방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할 사람은 형님이 아니오. 소인 때문에 도련님이 자리를 잃은 것인데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가 아니었소. 돌쇠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오. 둘 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보는 이들이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하루아침에 김진사 댁의 적자가 되었지요. 집이 돌아왔고 땅이 돌아왔고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그를 몰랐지요. 양반의 예법도 몰랐고 손님을 맞는 법도 몰랐습니다. 평생 장작을 패고 소를 끌고 짐을 나르던 소녀지요. 사람들이 도련님이라 부르는 소리가 귀에 맞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 했지요. 안채의 마루가 평생 가까이 가지 못하게 쫓겨나던 그 마루가 이제 자기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씨 부인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지요. 가명에서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으나 쫓겨난 뒤에 발자취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돌쇠는 초상을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고운 얼굴의 여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얼굴을 보았지요.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 이제 초상으로만 만날 수 있는 어머니. 돌쇠는 그 앞에 앉아 가끔 혼잣말을 했지요. 어머니, 소인이 집에 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145. 김진사는 유백일에 오르기 전 빈 다락방에 홀로 앉았지요. 한씨 부인의 초상이 있던 자리, 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괴짝도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떠올렸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물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적자 자리를 잃었지요.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남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었다는 것.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눈을 감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 위에 지어져 있었다는 것. 서방님은 고을을 떠났지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훗날 먼 고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훈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는 했지요. 그 훈장이 서방님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친정어머니. 그날 아침 객사에서 눈을 떴을 때 딸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소방 맞은 딸이 머슴과 도망갔다는 소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빈 객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지요.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진 뒤 어머니는 딸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기까지 며칠 딸이 도망갔다고만 알고 있던 그 며칠이 어머니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이지요. 가명에서의 일이 모두 끝난 뒤 연희가 가명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돌쇠가 서 있었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여름 해가 길어 아직 해가 남아 있었지요. 산 위로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를 맞으며 넘었던 산이 멀리 보였지요. 마을 어귀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돌쇠가 멈춰 섰지요. 아씨. 왜? 소인은 이제 어찌하면 됩니까? 연희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괴력의 사내가 갈 길을 모르는 아이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요.
소 2마리를 끌고 사내 셋을 제압하고 산을 넘으며 사람을 업어 나른 그 사내가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내 집으로 가면 된다. 소인은 집이란 게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희는 대답 대신 고을 쪽 길을 가리켰지요. 이제는 있잖아. 돌쇠가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을 쪽. 자기 집이 있는 쪽. 평생 남의 것인 줄만 알았던 것이 자기 것으로 돌아온 쪽. 그리고 연희는 반대쪽으로 돌아섰지요. 친정 쪽 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불렀습니다. 아씨. 연희가 멈추었지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 바람이었지요. 며칠 전의 비바람과는 다른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지요. 돌쇠도 돌아섰습니다. 반대쪽 길로 걷기 시작했지요. 2 그림자가 멀어져 갔습니다. 큰 그림자와 가느다란 그림자. 점점 작아지다가 각자의 길 위로 사라졌지요. 그 2 사람이 이후 다시 만났는지는 이야기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돌쇠가 글을 배운 뒤 연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도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연희가 먼 고을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했다고도 하지요.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한씨 부인이 살아있어 아들과 재회했다고도 합니다. 그중 무엇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다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으니 비가 쏟아지던 그 밤, 담을 넘어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 밤을 둘 다 평생 한 번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방맞은 아씨와 괴력의 머슴. 세상은 그 둘을 두고 연희 머슴과 도망갔다고 했지만 진실은 달랐지요. 쫓겨나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고 머슴이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둘은 한밤의 비를 맞으며 산을 넘어야 했지요.